자, 그 다음에 이거는 보시피 이건 나중에 선생님들이 알려줄 테니까 넘어가시고, 자, 여기 있는 마지막 이제 재무상태표의 작성 기준부터 설명드릴게요. 그러면 우리가 재무상태표는 일정 시점에 회사가 가지고 있는 내역을 나타내 준다라고 했었죠. 그랬을 때 언제냐면 12월 31일로부터 여기 핵심이 뭐냐면 우리가 12월 31일로부터요. 1년 이내에 현금화가 되는지의 여부에 따라서 우리가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 부채는 1년 이내에 부채는 갚아야 되니까 상환기간이 도래하는지에 따라서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로 구분을 합니다. 일단 정상 영업주기라는 거 무시하시고, 자, 그래서 우리가 자산은 일단 어떻게 되냐면 올해 연도 말로부터 1년 내 자산은 팔면 현금화가 되는 거, 현금이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자산은 올해 연도 말로부터 1년 이내에 현금이 들어오는 자산이다라고 하면 유동 자산이다라고 하고요. 다시 우리가 자산은 이 자산을 왜 가지고 있는지, 맞죠? 내 거를 왜 가지고 있는지 보유 목적에 따라서 자산을 구분하게 돼요. 자, 어떻게 구분하냐면 첫 번째, 우리가 1년 이내에 현금이 들어오는 자산 중에서 가장 유동성이 빠른 자산을 우리가 당좌자산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판매할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자산인데 올해 연도 말로부터 1년 이내에 현금이 들어오는 자산을 재고자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판매 목적으로 보유하는 자산을 재고자산이다라고 한다라는 거 외워주시고, 자, 반면에 올해 연도 말로부터 1년을 초과해서 현금이 들어오는 자산을 우리가 비유동자산이다라고 하고요. 다시 이 비유동자산은 우리가 투자 목적, 그러니까 우리가 투자 목적이라는 건 뭔가 시가, 시세 차익을 얻을 목적이라 불러요. 시세 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보유하는 자산을 투자 자산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사용할 목적인데 형태가 있으면 형태가 있다라고 해서 유형 자산이라는 계정을 쓰고요. 다시 사용할 목적인데 형태가 없어요. 형태가 없으니까 무형 자산이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외에 우리가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은 아닌데 1년을 초과해서 현금이 들어오는 자산을 기타 비유동자산이다라고 불러요. 요거에 대해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이 교재에서 배우시게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부채 있죠. 우리가 부채는 올해 연도 말로부터 1년 이내에 현금이 나가야 되겠죠. 부채를 갚으려면 나가는 부채를 우리가 유동부채다라고 하고요. 올해 연도 말로부터 1년을 초과해서 현금이 나가는 부채를 비유동부채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법인의 자본은 나중에 좀 어려우니까 나중에 실제 교재를 보실 때 그때 배우시게 되니까요. 지금은 이 순서를 꼭 외워주셔야 됩니다. 아시죠? 이 순서를 외워주시고 특히 자산은 어떠한 목적으로 이 자산을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우리가 자산의 분류가 다르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외워주시고, 자, 그 다음에 여기 정상 영업주기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그럼 우리가 판매 목적으로 보유하는 재고자산의 대표적인 게 상품하고 제품이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상품하고 제품은 재고자산에 속하는 계정 과목이고요. 얘는 유동자산이에요. 근데 이럴 수 있죠. 뭐냐면 우리가 조선업 있죠. 그럼 조선업에서의 제품 있죠. 조선업에서의 제품은 우리가 배일 겁니다. 우리가 배는 제품은 뭐라고 했냐면 방금 유동자산이다 라고 했어요. 유동자산인데 이 배 같은 경우에는요. 배를 우리가 건조한다 라고 하거든요. 주문을 받아서
내가 이제 배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만드는 기간이 예를 들어서 5년이다 라고 해볼게요. 1년 내에 배를 뚝딱 만들 수가 없어요. 한 3년 내지 5년 이 정도 걸린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건조 기간이 5년이니까 올해 연도 말로부터 1년을 초과해서 현금이 들어오니까 이렇게 되면 얘가 비유동 자산이라는 문제점이 발생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품은 분명히 유동자산이라고 했는데 1년을 초과하잖아요. 1년을 초과하니까 비유동자산이냐? 이건 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업종의 특수성을 고려하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배라든지 그다음 비행기라든지 이런 것들은 내가 주문을 받고 물건을 만들어서 팔아서 현금화 시키는 데까지의 기간이 오랜 기간 걸려요. 그 업종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그 현금화하기까지 기간이 1년을 넘더라도 얘네들은 우리가 업종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우리가 유동자산이나 유동부채로 분류하겠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문제. 그래서 우리가 생산하는 과정부터 우리가 현금화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 즉 업종의 특수성도 고려를 하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업종의 특수성상 우리가 1년을 초과해서 현금이 들어오고 나가더라고 하더라도 재고자산이면 우리가 유동자산으로 보겠다라는 겁니다. 아셨죠? 재무상태배 작성 기준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재무상태표를 작성할 때는요, 구분 표시 여기. 자, 여기 보이시죠? 우리가 자산, 부채, 자본 중에 중요한 항목은 구분해야 돼요. 되게 중요한 문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항목은 구분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상품이나 제품을 외상으로 팔았을 때는 외상 매출금이지만 상품이나 제품을 어음받고 팔았을 때는 받을 어음이라는 계정 과목을 썼었죠. 왜냐하면 상품이나 제품을 사고 파는 거 되게 중요해서 구분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상품이나 제품이 아닌 걸 외상으로 팔아도 미수금, 상품이나 제품이 아닌 걸 어음받고 팔아도 미수금이라고 했죠. 얘는 구분하지 않죠. 왜냐하면 상품이나 제품이 아닌 걸 사고 파는 건 중요하지 않으니까 중요하지 않은 항목은 우리가 통합, 이걸 우리가 속된 말로 퉁쳐요. 퉁쳐. 통합해서 하나로 알려주는 겁니다. 주주한테 그냥 중요하지 않은 거 합친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총액주의. 자, 우리가 총액주의라는 건 퉁치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냐? 원칙적으로 왜 퉁을 치면 안 되냐면,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받을 채권이 10억이고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받을 채권이 10억이고 갚아야 될 채무가 8억이래요. 우리 일상생활에서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야 2억만 줘라고 하겠죠. 하지만 회계는 주주한테 나 얼마 받을 게 있고 우리 회사가 얼마 갚을 게 있는지를 표시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내 돈 가지고 장사하는 게 아니라 투자를 받아서 운용하기 때문에 투자자들한테 보다 정확한 정보를 표시하라는 건, 정확한 정보는 총 금액으로 표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받을 게 10억, 갚을 게 8억. 둘 다 표시해야지 그냥 퉁쳐서 2억 이렇게 하지 말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총액으로 기재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요. 예, 우리가 상계 금지예요. 상계는 원칙적으로 금지다라는 겁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이건 이미 했었죠? 우리가 자산과 부채는 12월 31일로 올해 연도 말로부터 1년 이내 또는 정상 영업주기에 따라서 1년 이내 정상 영업주기 내에 현금이 들어오고 나가면 유동자산과 유동부채고 아니면 비유동자산이나 비유동부채로 분류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유동성 배열법 뭐냐면 자산과 부채는 우리가 현금 흐름이 빠른 순서대로 먼저 배열해요. 여기 유동성이 높다라는 건 현금 흐름이
빠르다라는 겁니다. 현금 흐름이 빠르다라고 해서 현금 흐름이 빠른 순서대로 배열하지 현금 흐름이 느린 순서대로 배열하지 않는다라는 거 좀 외워주시고 그거에 따라서 우리 했었죠? 이거는 꼭 반드시 순서 외워주시고요. 자, 이제는 손익계산서의 작성 기준 반드시 암기하셔야 되는데 자, 일단은 먼저 띄우고 할게요. 뭐냐면 우리가 손익계산서는 그 회사가 올해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벌어들이거나 쓴 것의 내역을 알려주는 표라고 했죠.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제가 이 파란색은 뭐냐면 파란색은 여기 수익이에요. 수익이에요. 여기 파란색은 수익입니다. 자, 근데 우리가 회계에서는 이 수익을 어떻게 구분하냐면 주된 영업 활동을 통해서 벌어들인 건 매출이라고 표현하고요. 주된 영업 활동이 아닌 것으로 벌어들인 건 영업 외적이다라고 하잖아요. 영업 외적인 것으로 벌어들인 거다라고 해서 영업의 수익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요거를 외워주시고 자, 그 다음에 비용이에요. 비용. 자, 우리가 그 매출원가라고 있죠. 그 매출원가는 뭐냐면 우리가 매출한 상품 있죠. 매출한 상품이나 제품의 원가가 원래 가격의 줄임말이거든요. 원래 가격을 매출 원가다라고 불러요. 예를 들면, 자, 그 삼성전자가 제품을 10억에 만들어서 15억에 판매했대요. 그럼 우리가 이 15억을 제품 매출이다라고 하고요. 요 10억을 제품 매출원가다라고 합니다. 왜냐면 매출된 것의 원래 가격 10억짜리인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제품 매출 15억, 여기 사례에서는 제품 매출이 15억이니까 매출원가는 10억 이렇게 해요. 여러분 이익이 5억이 되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 15억은 수익이죠. 내가 벌어들인 거니까. 그러면 이익이 5억이 되려면 10억은 비용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매출원가는 비용이 돼야지만 정확한 이익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실까요? 다시 지우고, 그래서 매출원가는 비용이다라는 걸 꼭 외워주십시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상품이나 제품 같은 걸 판매하는 과정에서 뭐 운반비라든지 아니면 광고 때려야 되겠죠. 광고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접대를 한다라든지 아니면 종업원의 복리후생비, 급여 같은 거 나갈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주된 영업 활동에서요, 즉 상품이나 제품을 판매하거나 관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우리가 판매비와 관리비라고 합니다. 그럼 이 판매비와 관리비도 주된 영업 관련 비용인 거예요. 그러니까 영업 관련 비용 중에서 여기 매출 원가를 제외한 영업 관련 비용을 우리가 판매비와 관리비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 있는 여러분들 빨간색은 비용입니다. 제가 빨간색은 비용.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주된 영업 활동이 아닌 걸로 쓴 걸 영업 외 비용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회사가 이익을 냈으면 세금 내야죠. 그래서 법인이 벌어들인 소득에 대한 세금을 우리가 법인세 비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비용이 이렇게 4가지의 종류가 있어요. 우리가 수익에서 비용을 빼면 이익이 나오죠. 그죠? 그래서 다시 다 지우고 제가 이익은 여기 검은색으로 했어요.
그래서 여기다 보시면 우리가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차감하면 매출하면서 순수하게 벌어들인 마진이 나오죠. 그래서 외워주셔야 돼요. 이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차감한 걸 매출하면서 벌어들인 마진이다 라고 해서 매출 총이익이라고 하고요. 거기에다가 우리가 판매비와 관리비를 빼면 주된 영업 활동을 통한 이익이 나오죠. 주된 영업 활동을 통한 이익을 영업이익이다 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영업이익이 진짜 중요해요. 자, 그리고 우리가 주된 영업 활동이 아닌 수익 더하고 주된 영업 활동이 아닌 비용을 빼면 법인세를 차감하기 전 이익이죠. 여기 법인세를 차감하기 전 이익이다 라고 해서 법인세 차감 전 이익이다 라고 하고요. 거기에다가 법인세까지 내면 최종적으로 우리 회사가 올해 연도 1년 동안 벌어들인 단기 순이익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손익계산서 구조는 꼭 반드시 외워 주셔야 됩니다. 꼭 외워 주셔야 돼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정말 마지막입니다. 자, 이제는 손익계산서를 작성할 때 어떤 기준에 따라 작성하냐. 자, 이거 중요하다라고 해서 발생주의라는 건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수익하고 비용은 발생하면 장부에 적는다라고 했었죠, 여러분들. 그래서 여기. 그래서 수익하고 비용은 현금이 들어오고 나가는 기간에 적는 게 아니라 해당 거래나 사건이 발생하면 적는데 기간에 따라서 배분되도록 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뭐냐면 우리 회사가 2022년도부터 2024년도까지 2024년까지요. 건물을 짓는 건설업이래요. 그러면 우리가 상대방한테 받기로 한 돈이 있겠죠. 근데 만약에 우리 회사가 실제로 2024년도에 전부 다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 돈 받았대요. 그러면 우리가 현금이 들어온 건 2024년도니까 2024년도에 전부 다 수익 잡는 건 현금주의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회계는 발생주의니까 우리가 건설하는 회사에서 왜 건설 수익이 발생하겠어요? 건물을 짓는 일을 했으니까 건물을 짓는 과정에서 수익이 발생했겠죠. 그럼 건물을 짓는 과정은 2022년부터 2024년도니까 그 발생한 기간을 여기다 대입하면 2022년도부터 2024년이죠. 2022년, 2023년, 2024년 이렇게 나누어서 수익을 계속 나누어서 인식을 해요. 그래야지만 정확한 그 연도의 성과가 나오겠죠. 자, 꼭 외워주시고. 자, 그 다음에 실현주의. 자, 뭐냐면 우리가 그러면 발생주의. 그럼 발생하면 수익하고 비용을 적는다라고 했는데 그럼 언제 발생했냐라는 건 좀 여러분 너무 추상적이잖아요. 그걸 좀 더 구체화시킨 게 우리가 실현주의인데 이 실현주의는 어떤 것에 대한 거냐면 여기 수익에 대한 거예요. 수익은 실현되었을 때 인식한다. 그럼 앞으로 인식은 장부에 기록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수익은 언제 장부에 기록하냐면 재화. 이 재화는 우리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 이 재화는 인도했을 때. 돈 받았을 때가 아니라 재화는 상대방한테 물건을 넘겼을 때 수익을 잡고요. 그리고 용역. 아까 우리 건물 짓는 게 용역이었거든요. 서비스는 진행되는 과정이 있죠. 진행되는 정도에 따라서 수익을 나누어서 잡는 거예요. 요게 아까 사례에다 좀 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건물 지어주는 게 서비스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건물 짓는 행위가 용역이니까 행위를
2022년도부터 2024년도까지 나누어서 수익 잡는 거고요. 내가 만약에 상품을 팔았다라고 하면 상품을 돈 받았을 때 수익 잡는 게 아니라 상품을 상대방한테 넘겼으면 그때 수익을 잡는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비용입니다. 자, 제목만 보면 수익 비용 대응의 원칙이니까 왠지 수익하고 비용은 같이 가야 된다라는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둘 다에 대한 말인 것 같은데 얘는 비용에 대한 원칙이에요. 이게 중요해요. 비용에 대한 원칙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회계에서는 벌기 위해서 쓴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벌기 위해서 쓰는 거니까 비용은 언제 장부에 기록되냐면 수익이 장부에 기록될 때 그때 인식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익이 적혀야지만 원칙적으로 비용을 적을 수가 있어요. 그게 원칙이에요. 물론 예외도 있습니다. 여러분 원칙은 항상 예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 벌기 위해서 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아까 우리가 재무상태표도 유용한 정보가 되려면 총 금액으로 표시해야 되듯이 수익하고 비용도 총액으로 기록을 해줘야 돼요. 당연하겠죠, 여러분들. 얼마의 수익이 발생했고 얼마의 비용이 발생했습니다 라고 보고를 해줘야지 퉁쳐서 알려주면 그건 나한테 투자한 사람한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회계 2급을 배우시지 않으시고 회계가 처음이신데 회계 2급을 배우지 못하시고 회계 1급으로 오신 분들이 보셔야 될 기본 영상입니다.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꼭 보시고 오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여러분들 이 영상을 보시지 않으시면은요, 좀 상당하게 애를 먹게 되세요. 애를 먹게 되시니까 꼭 이 영상을 저희 마스터 회계학원에 회계 1급부터 처음부터 들으시는 분들 중에 회계가 처음이신 분들은 꼭 지금 한 영상을 순서대로 보시길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